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등 각 부처 수장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 원래 계획보다 닷새 정도 늦게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어떤 계획을 밝혔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약 5시간 전인 오늘 새벽, 현지 시간 29일 낮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되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협상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에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이어온 협상 결과를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잘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관세부가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1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담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오늘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협상단과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 도착하는데요.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 하루 먼저 도착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합류해서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오는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 통상, 외교수장에 재계 인사까지 동원된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전방위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최선이면서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과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연달아 만났다고 하면서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방송 인터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네, 미국 상무장관이 언급했듯이 결국 미중 관세 유예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모두 트럼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닷새 일정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귀국길에 올라 곧 워싱턴에 복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상을 금요일까지 일단락 지을 것이라면서
8월 1일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율을 책정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주요 협상 상대국인 한국과 타이완 등과도 막바지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안을 요구하고 나설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긴박하게 진행되어 온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측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보의 마지노선을 두곤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협상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 지침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센 만큼 이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막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앞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내줄 카드에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가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모두 15%로 맞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터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그리고 에너지와 무기 구매 등 윤곽을 드러낸 협상 타결의 공통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묘수는 무엇인지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 등 국내 경제를 살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구속된 뒤 내란 특검 형사재판법정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았는데 특검은 곧바로 재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한 데다가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작은 글씨의 편지는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들은 바 없고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며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로선 방문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해 추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부와 검사를 한 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버티기로 일관해온 만큼 이 경우에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가품들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아펠사 것으로 보이는데 진품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 25일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수색할 땐 뇌물죄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목걸이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 다만 준 사람이 누군지는 영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발견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도 추가로 발견하고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목걸이는 모조품이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 김 씨 장모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씨 장모 소환 조사에서도 고가 장신구 등을 어떤 경위로 보관해 왔는지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순방 당시와 정말 같은 물건이 맞는지, 왜 먼 집안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등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데 야당 탄압이라는 안 의원의 반발에 특검이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특검의 소환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자신까지 조사하려 하는 건 무분별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란 겁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던 만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때 아닌 공방으로 삐걱거렸지만 특검은 안 의원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아직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할 거로 믿는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조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지난 2023년 7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상황과
이후 대통령실 차원의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시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딸에게 전세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겸허히 생각한다며 사실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꺾일 줄 모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 규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만간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제가 장관을 임명되게 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급 방법으로는 유휴부지 활용을 재차 언급했고 새 후보지 물색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공급 부지를 새로 어디 물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추가로 더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 그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다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회피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재산 등록을 갖다가 허위를 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갖다가 전략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금전 대차로 이렇게 위장을 했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 후보자는 세금 회피 목적은 없었지만 딸에게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야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매입과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 편법을 써서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합격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 퇴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최 후보자가 경기도 부동산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딸의 네이버 자회사 취업 역시 지원한 뒤에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과 호재 소식이 발표될 때까지는 8년 가까운 시차가 있다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면서 비방과 인격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ENC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곧바로 유관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에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제80주년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국민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진정한 국민 주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국민 임명식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토론에서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성명성 경쟁에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어젯밤 진행된 MBC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각각 강력한 당대표와 당정대 원팀을 내세우며 서로 내란을 종식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에 함께하겠다며 내란 종식 관련 입법과 3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두 후보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당대표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0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장성민, 양향자 전 의원 등입니다. 최고위원회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합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에서 천장을 도색하던 노동자가 4.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분당서 소속 간부급 경찰을 검거했습니다. 제주시청 공무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김환근 제주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대전 괴정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무려 1년 전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지만 어린 아들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5년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은 장기간 직업이 없었던 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와 연금, 생일 축하금과 공과금, 수리비 등 지원을 계속한 건 물론 환갑잔치를 함께하고 기념일마다 만남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지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을 잃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망상에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등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 아들에게 2차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집 밖의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며 공격했지만 총탄이 빗나가거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 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고 70분이 지나서야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밖에서 거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공대가 이동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대피를 우선 시킨 다음에 현장 확인을 했더니 피의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부적절하다며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객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옆 창구에서 피해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그제 근무 중인 은행에서 검거된 30대 은행원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초 옆 창구에 있던 피해 고객이 현금 3억 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때 피해자의 집 주소도 들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117만 467명으로 1년 전보다 93.2%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4,0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52만 9천 원씩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과목은 피부과가 56.5%, 70만 5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형외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 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 26만여 명, 미국 10만 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원하기로 유명한 고산지대 태백마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펄펄 끓고 있는 셈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지 못했던 강원도 태백의 모습입니다. 고원도시, 무폭염도시로 알려진 해발 900m 고산지대지만 지난해에는 7월에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더위가 찾아오며 8월 초반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빨리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 태백도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제주도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하고 내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원도 고산지대인 태백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한라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된 셈입니다. 한낮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했고 고산지대 태백도 35도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광진구와 강남구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고 통월동 공식 관측소에서는 36.7도, 광주와 대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을 삼킨 극한 폭염은 이번 주까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 등 전국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지속하고 밤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164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그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164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환자는 2,631명이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6배에 달합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가장 더울 때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되도록 그늘로 다니면서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평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 땀 흘리는 수색대원들을 위해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군인들이 구조견을 이끌고 긴 막대기로 쌓인 토사를 일일이 찔러가며 하천 주변을 걷습니다. 실종자 수색 열흘째, 소방과 군경 등 인력 1000여 명이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연일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수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점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북한강입니다. 수색은 실종자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 하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더 뜨거운 수면 위에서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물속을 탐지하고 수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중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위에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것도 세고 물에서 반사되는 그 광선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잠수 슈트를 또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열 발산이 안 돼가지고. 수색 현장을 돕는 시민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보트 수색에 동참한 해병대 전우회는 예전 실종 사건 당시에도 수색을 도왔던 베테랑들입니다. 2023년도 여중생 실종 때나 한여름에 한 달 이상을 실종 수색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거는 못 느꼈어요. 소방지휘본부 옆에 있는 카페에서는 수색 이틀째부터 대원들에게 매일 시원한 음료와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이렇게 더운 날에 대원분들 수고하고 계시니까 시원한 음료랑 빵 같이 드시면서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폭염 속 수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4년 만에 3,230대로 올라선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 경신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초대형 계약 성사로 7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 주가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대응하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하나로 합쳐 초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응단은 주가 조작 전력자나 대주주, 경영진 관련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 위주로 조사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YTN 서울타워가 오늘로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타워 스튜디오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앵커 체험과 중계차 견학이 진행되고 있고 밤에는 타워를 비추는 높이 84m짜리 미디어 파사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통상정책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반토막 낸 IMF는 석 달 만에 0.8%로 또 0.2%포인트를 내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고 OECD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국내 정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하지만 세계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과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해 3%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1.9%로 0.1%포인트 올렸고 중국은 4.8%로 0.8%포인트 대폭 올려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카지노 리조트 주차장에서도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겁에 질려 머리에 손을 올린 채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현지 시각 월요일 저녁 뉴욕 맨하튼 중심부 고층 건물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형 금융사와 미국 프로풋볼 본부 등이 밀집한 건물에서 벌어진 총격에 입원이던 경찰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New Yorkers, this is Mayor Eric Adams, and I'm here at the scene of 51st and Park Avenue. Unfortunately, we had a shooting here. 33층에서 방탄조끼 차림으로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는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총을 들고 건물로 걸어 들어가던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고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27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엔 한때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반쯤엔 미국 서부 네바다주 리노의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을 서성이던 용의자가 근처에 있던 이들에게 갑자기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부상자 3명 중 2명은 중태입니다. 신고 2분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도주하던 용의자의 대응 사격을 해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묻지마 총기 난사로 추정됩니다. The suspect continued walking on foot to the valet area of the GSR. Once at valet, the suspect produced a handgun and pointed it at a group of victims. The suspect's firearm malfunctioned. However, he was able to make it operable. 호텔 객실 약 2,000개를 갖춘 이 리조트에선 앞서 지난해 1월 남성 2명이 남성 투숙객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현지 시각 28일 저녁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총격범이 프로 미식축구 NFL 본사를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미국 MSNBC 방송에 출연해 타무라는 NFL 선수는 아니었지만 빌딩에 입주한 NFL 사무실을 노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무라가 범행 당시 NFL 사무실과 무관한 33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원래 노렸던 범행 목표는 다른 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교도소와 의료시설 등을 공습해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 지역의 교도소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수감자 최소 1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이 의료시설 등을 폭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임신부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의 식량 상황이 5개 기하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기근에 해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고 유엔 기관 등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기구와 비영리 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하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 파트너십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위기가 두렵고도 치명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YTN 서울타워가 오늘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YTN은 서울타워 준공을 기념해 오늘 밤 서울타워 탑신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YTN 남산 스튜디오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앵커 체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 대형 중계차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생방송 시스템을 체험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최고 높이 해발 480m의 YTN 서울타워는 1975년 7월 30일 종합 송신탑의 용도로 준공된 뒤 1980년 10월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YTN은 지난 2000년 서울타워를 인수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명소로 개발해왔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산 정상에 자리한 YTN 서울타워는 원래 방공용 송전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고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서울의 상징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50살인 서울타워는 1980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북한 전파를 방해하고 우리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입소문을 타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멀리 인천 앞바다는 물론 휴전선 넘어 개성 숭악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탁 트인 전망 때문에 준공 뒤 5년이나 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장거리 대포의 타격점이 되고 전망대에서 청와대를 포격할 수 있다며 일반인 출입과 언론 보도를 막은 겁니다. 이후 최신부가 운영하던 서울타워는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타워 하부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탑신은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색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인수 당시 1년에 100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이제 1,300만 명에 달합니다. YTN 서울타워는 지난 5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50년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남산 곤돌라까지 완성되면 시민과 한층 더 가까운 서울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철제 구조물 철거로 대형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명동에서 남산을 향하는 새로운 계단길이 생기면서 접근성도 개선됐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는 YTN 서울타워의 모습을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 서울타워를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 장비를 위한 구조물을 떼어내고 일자형 탑신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가능해지면서 관광과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YTN 서울타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글 트렌드의 서울타워 검색량도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YTN 서울타워 유료 전망대 방문객은 56만 명, 외국인 입장객은 한 해 전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새로운 계단길, 북측 숲길까지 조성돼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며 명동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적이고 올드한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트렌디한 장소,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장소, 물론 한국의 상징이라는 권위를 지키면서 그런 장소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중복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과 서쪽 곳곳에서 체감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4도, 청주 28.2도, 전주는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무척 뜨겁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대전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교적 맑겠고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